이사업체와의 분쟁,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가 이사입니다. 네네. 최근에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별탈 없이 잘 마무리하셨을까요? 네, 저희 집에 구성원이 한 명 더 늘어가지고 저희 네. 집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업체 뭐 마무리 잘 하고 업체도 잘 선정해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누구든 이사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이제 요일일 것 같아요. 예. 이사 비용과도 이 요일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요일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나요?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손 없는 맞아요. 날이라고 해가지고 손 없는 날로 이사 날을 정해서 이사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금요일에 많이 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이 다음이 바로 주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에 짐 정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해서 금요일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매매나 전세로 새로운 집에 들어가실 때 보통 이제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의 영업일인 금요일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같은 거를 처리하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제 이사를 해서 정리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금요일로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왠지 이사 비용이 더 비싸겠지. 맞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요즘에는 금요일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사 요일 다음에 이사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이제 바로 이사 업체일 것 같은데요. 네. 워낙 업체도 너무 다양하고 광고도 많아서 네네. 어떤 업체를 내가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던 중에 꼭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일단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이사 조건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삿짐의 입출고 조건과 그리고 이삿짐의 대략적인 크기 그리고 종류를 파악하고 이사 일시 및 예산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사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이사 비용을 파악한 후에 이제 업체들을 검색해보고 비교 견적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인터넷에 요즘에 보시면 리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뷰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서 내가 고른 업체가 리뷰가 괜찮은지 꼼꼼하게 잘 이사를 해주시는지 이런 부분도 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너무 저렴하기만 한 업체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죠. 이런 업체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사 업체는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적재물 보상 책임보험이라는 거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에도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이 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전에 이 회사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아니면 보증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업이 허가 업종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네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확인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계약하시기 전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 먼저. 업체. 제가 어떤 이사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 전화를 하고 우리 집에 짐이 이렇게 있고 평형이 어떻게 되는데 한번 와서 견적을 내주세요라고 보통 요청을 하거든요. 이때 내가 허가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싶으니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불쾌하진 않은 거겠죠? 사실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진짜 그 허가증이 있다면은 보여드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여줄 경우에 네. 저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뭔가요? 방법이 뭐냐면 허가이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그 업체명을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또는 화물운송주선협회나 시청이나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내가
검색한 업체의 상호가 허가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사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날, 이사 진행은 순조로운 듯 보였는데요. 문제는 옮겨진 이삿짐을 확인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가구 곳곳에 긁히거나 찍힌 부분들이 생긴 걸 확인한 건데요. 업체는 원래부터 흠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사하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이삿짐, 파손, 분실 뭐 이런 문제일 텐데요. 서로 주장이 좀 다른 경우에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파손이나 분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증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에는 파손이나 분실이 있기 이전에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구비해 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텔레비전이라고 해볼게요. 네. 텔레비전이면 이게 원래 기스가 나 있었던 텔레비전인지 원래 흠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을 옮기면서 그 흠이 생긴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분쟁 상황에 가면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체를 선정하셔서 이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 내가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 놔서 이 상태였다라는 부분을 보존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 업체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이사 좀 할게요. 이사 이거 이런 부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귀금속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여기에 귀금속이 있었는데 이사하고 나니까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건 분실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업체에서도 이러한 귀금속이나 현금 혹은 뭐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 뭐 통장 이런 것들은 이사 업체에서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챙기십시오. 그래서 이걸 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이동도 간편하고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이사 업체에 이동을 맡기시기보다는 본인이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사화물 표준 약관에 보시면은 그 계약서 내에 분실 및 파손 시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네.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계약서 내에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부분을 발견을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는 게 좋고 늦더라도 14일 이내에는 내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일 이내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삿짐 파손이나 뭐 분실 시에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나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파손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된 물품의 가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무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툼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분실의 경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고가품이고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중고 물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구입했던 가액 그대로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실의 경우에는 구입일이나 구입 가격, 그리고 분실 일자, 그리고 그 물건이 얼마나 됐는지 그 연수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 잔존가액을 평가한 이후에 그 손상 정도에 따른 비율로서 이제 배상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소비자 그 손해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요, 이 산정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배상액을 산정을 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분실이 아니고 네. 이 이사 업체에서 도난의 고의를 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의 분쟁 해결을 넘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형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위해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은 D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G 업체를 골랐는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는 견적 뽑은 것보다 짐의 양이 많다며 3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식사비는 따로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추가 비용을 줘야 하는 건가요? 자,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서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골라서 선정을 했는데 막상 이삿날에 이렇게 추가 요구를 하면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저도 이사하면서 이런 경우 겪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었을 법하는데 이삿날 요구하는 이런 추가 비용 지급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요? 물론 잘못된 관행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왜 비일비재하는고 하니 네.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사 업체 중에 일부 업체겠지만 잘못된 업체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소비자가 급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추가 요금을 얘기를 해봤자 이 소비자는 거절하기가 어렵다. 어떡할 겁니까? 본인은 이사 날짜를 다 정해놓고 이사 갈 준비를 다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30만 원 난 못 준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언제 새로운 이사업자 선정하고 언제 다시 불러서 언제 이사를 할 겁니까? 이런 거를 좀 악용하는 일부 악덕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외는 한 가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그 이사화물 표준 약관에 보시면은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해서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있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고지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사업체에서 이 부분은 미리 고지가 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운임이 청구가 됩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책임 있는 사유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간에 약정을 네. 미리 한 거죠. 서로 간에 미리 약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에어컨 설치 비용. 네. 에어컨 설치 비용이 그 이사업체는 얼마가 나올지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모를 수도 있어서 이 소비자가 그러면 에어컨 설치 견적 비용은 제가 따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비용 추가 비용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삿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정말 계약서가 모든 분쟁의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해결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가 얼마나 잘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명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이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사업체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 화물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그 날짜, 그리고 이사 화물을 발송하고 도착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내가 옮겨야 할 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네. 그리고 이사 가는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삿짐을 옮길 차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몇 대가 필요한지 작업 인원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용에 직결된 부분이므로 우리가 꼼꼼하게 계약서에 적시해 놓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어컨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사다리차가 급하게 더 필요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사 비용이 초과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소비자께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아까 귀중품이나 고가품 같은 그런 물품들이 없어지거나 파손됐을 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내가 확실히 고가품 목록 같은 거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사 물품에 해당하는 그 목록 같은 거를 그 계약서 안에 적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계약했을 때 이러한 물품들을 이사 물품 안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이사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는 그게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분실 여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적시를 해놓으시는 것이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생각보다 계약서 꼼꼼하게 더 챙겨야겠습니다. 이사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한 P씨, 신용카드로 100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했는데요. 업체는 현금이 아닌 경우 3%의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계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건가요? 이런 경우, 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는 게 맞나요? 잘못된 관행입니다. 네. 이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 관행에 전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점과 카드 회사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거를 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킨단 말입니까? 뭐 흔히 뭐 현금 지급하면은 뭐 이런 거 깎아줄게요, 뭐 수수료 맞아요. 같은 거 빼줄게요 이렇게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탈세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거기에 우리 소비자가 현혹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만약에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경우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끔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내가 행여라도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 네. 이런 거에 따랐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사후에 내가 지급한 금액을 영수증 같은 거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사 분쟁 관련 마지막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20대인 I씨는 비용을 줄이고자 이사 플랫폼을 통해 제2업체를 알아보고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제2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삿날을 옮길 수 없었던 I씨는 당일 이사가 가능하다는 다른 업체에 비싸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제2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요즘 이사뿐만 아니라 뭐 청소나 인테리어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피해를 혹시 우리가 회복해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사할 때 플랫폼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그때 가서 새로운 업체를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플랫폼 내에서 이 업체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즉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플랫폼에 즉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이 됐을 때 그 플랫폼에서 이사업체에 지급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즉시 좀 신고를 하셔가지고 지급 자체를 막으시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계약금 같은 걸 플랫폼을 통해서 입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계약금이 그 이사업체한테 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플랫폼에 즉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낸 계약금 이사업체에 안 가게끔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플랫폼 내에서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플랫폼 외적으로 어떤 뭐 소비자원이나 다른 어떤 구제 수단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체와 해결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깝겠지만 분쟁으로 나아가는 거죠. 분쟁으로 나아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분쟁으로 나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372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좀 피해 상황을 알려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구제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비자보호원 같은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정 안 될 경우에 우리의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거액이 문제된다라기보다는 계약금을 넣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추가금 몇십만 원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 소액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간이하고 빠르게 좀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일반 민사 소송보다 조금 더 간이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1372번 소비자24 잘 네네. 활용해야겠고요. 오늘 이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사하면 또 골치 아픈 게요. 전입신고, 아, 네, 주소 이전, 네네. 뭐 이렇게 챙겨야 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네. 각종 이런 변경 사항들을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이사 한 곳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는 게 가장 간이하고 편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외국에 갑자기 출장을 나가게 된다라던가 지방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소 이전을 했을 때 이전 주소로 우편물들이 많이 배송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흔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시 이사하기 전에 집 가가지고 우체통 뒤져가지고 그거 갖고 오고 찾아오고. 그거 네, 사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주거 이전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은 3개월간 무료로 이제 우편물을 우리가 이사 간 곳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서비스 기간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융 주소 한 번에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은 우리가 금융회사들을 이용하면서 받았었던 그런 정보들, 우편물들도 한 번에 다 이동을 해가지고 이사를 한 곳에 그쪽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장점이 있는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알려주신 다양한 서비스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네, 새로운 집으로 가는 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다면 좋을 텐데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계약서 작성부터 이삿짐 확인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